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썩 꺼져! 계모의 말 한마디에 아이의 운명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머, 정말 저를 버리신 건가요? 눈발 속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언장은 불타고 아이는 고아원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버려진 소녀는 백만장자로 성장해 귀환합니다. 사라졌던 유언장이 드러나고 첫사랑이 된 검사가 나타나면서 계모가 숨겨온 충격적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독한 겨울바람이 마을 전체를 뒤덮던 그날 밤, 윤지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0살 소녀의 작은 몸집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계모 박선옥의 시선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 이 집 재산은 우리 아들 민수 것이야. 박선옥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계모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집안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지은을 그나마 보호해주던 하녀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넌 이 집에 발붙일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 박선옥은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눈 쌓인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곳이 여러 군데 있는 낡은 인형 하나를 꼭 껴안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인형의 눈알 하나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솜이 빠진 부분도 있었지만 지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이 지은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달라붙었습니다. 옷은 얇은 면옷 한 벌뿐이었고 신발은 너무 커서 발이 헛돌았습니다. 양말도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서 발가락이 시려웠습니다. 그렇게 마당에 앉아 있는 지은을 보고도 동네 사람들은 그저 안쓰러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 가엾은 아이를 어떻게 해. 하지만 박선옥 눈치를 봐야 하니까 윤 사장님이 살아계셨으면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아무도 지은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옥이 마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윤철수가 남긴 재산도 상당했고 그녀의 친정도 만만치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친정아버지가 군청에서 일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들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어디 가신 거예요? 왜 지은이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선옥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지은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박선옥과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은의 입술은 파래지기 시작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인형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이 인형을 품고 잠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이 인형이 아빠 대신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춥다. 너무 추워요. 배고파요. 지은의 작은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고
마을은 점점 고요해져 갔습니다. 오직 바람소리와 지은의 가쁜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발끝부터 시작된 추위가 온몸으로 퍼져 올라왔습니다.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버지가 업어주던 따뜻한 등, 함께 만들어 먹던 계란말이, 잠자리에서 들려주던 동화책 이야기들,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지은이는 강한 아이니까.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지은을 지켜줄 사람도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10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지만 곧바로 얼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지은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을 꼭 안고 있던 팔에서도 힘이 빠져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 곁으로 갈까요? 거기는 따뜻하죠? 그렇게 지은은 눈보라 속에서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형을 놓지 않은 채로 지은의 친아버지 윤철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아침을 먹고 회사로 출근했던 아버지는 오후 3시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심장마비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치고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심장이 안 좋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박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정상이었는데 술도 담배도 안 하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하지만 박선옥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스쳐갔습니다. 지은은 그때 그 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윤철수는 마을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을 자주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윤 사장님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일찍 가시는지. 지은이가 참 불쌍하다. 이제 계모밖에 없으니 박선옥이 지은이를 잘 돌봐줄까 걱정이야.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박선옥은 상주로서 의젓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완벽한 슬픈 미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의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박선옥이 방에서 혼자 웃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윤철수는 죽기 전날 밤 지은을 방으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서랍 맨 아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라.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때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서재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아버지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선옥은 즉시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보는 앞에서 서랍마다 열어보며 서류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뭘 찾으시는 거예요? 지은이 물어보자 박선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중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때 박선옥이 서랍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런 게 왜 여기 있어? 박선옥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박선옥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윤철수는 모든 재산을 딸 윤지은에게 상속한다. 박선옥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월 일정액만을 지급하되 지은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은이를 잘 돌봐주기 바란다. 박선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은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박선옥의 표정이 무서워서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이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박선옥이 마당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춤추는 가운데 종이 조각들이 하늘로 날아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타다 만 종이 조각 몇 개가 담장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박선옥은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종이 조각들은 이웃집 마당과 뒷산 언덕까지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선옥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은아,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집안일을 도와야지. 10살 아이에게 빨래와 설거지, 청소까지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숙제할 시간도 주지 않았고 친구들과 놀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새엄마, 저는 아직 어려서 뭐? 내 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집에서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그뿐만 아니라 박선옥은 지은의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 서류들을 몰래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학교에 가 있는 사이에 관공서에 찾아가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사실은 남편의 친딸이 아니에요. 전 부인이 데려온 아이인데 지금 친어머니가 행방불명 상태라서 거짓말을 꾸며대며 지은의 호적을 조작했습니다. 마을 공무원들도 박선옥의 친정 배경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윤 사장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게 이상하지 않아?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혹시 박선옥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지은이 대하는 걸 보니 예전 같지 않던데. 하지만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고 박선옥은 완벽한 미망인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지은을 더욱 극진히 챙기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고 오늘 밤 지은은 눈보라 속에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박선옥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윤철수가 죽고 나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태워버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지은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까지 모두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네요. 박선옥은 군청 민원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군청에서 일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실 과장도 박선옥을 보면 항상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착각하고 친딸로 신고했는데 사실은 전처가 데려온 아이예요. 이제 정정해야겠어요.
박선옥은 미리 준비해온 가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의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라는 허위 서류, 그리고 친어머니가 행방불명 상태라는 거짓 증명서까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짜 병원 기록까지 만들어서 지은이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고아원에 맡길 생각이에요. 제가 키울 수는 없거든요. 저도 제 아들 민수를 키우기도 벅차서요. 직원은 박선옥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무엇보다 박선옥의 친정 배경 때문에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선옥은 평소에 군청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더욱 쉽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은의 호적은 완전히 조작되었습니다. 윤철수의 딸이었던 윤지은은 서류상에서 사라지고 대신 신원불명의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생신고도 가족관계 증명서도 모든 공적 기록에서 윤지은이라는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박선옥의 계획에는 더 교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어. 넌 그림자일 뿐이야. 박선옥은 지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호적도 없고 출생신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 지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호적이나 출생신고 같은 복잡한 일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다만 박선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차가워서 무서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박선옥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은이 다니던 초등학교에도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전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전학을 보내시는 건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친어머니 쪽 가족들과 상의해야 해서요. 일단 학적을 정리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이 평소에 학교 학부모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학교 발전 기금도 많이 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또한 윤철수가 돌아가신 후 가정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도 선생님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은의 학적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지은은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선옥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미리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지은이 친어머니가 나타나서 데려가겠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며칠 후에 떠날 예정이에요. 사실 제가 키우기에는 부담이 컸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박선옥의 말을 믿었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사라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준비를 미리 해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게 지은이한테도 더 좋을 거야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계모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대한다는 것만 느꼈을 뿐입니다. 집안일도 더 많이 시켰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밤늦게까지 청소를 시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박선옥의 아들 민수도 어머니의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언제 없어져요? 곧 없어질 거야. 그럼 이 집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민수는 지은보다 2살 위였지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지은을 깔보고 괴롭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야, 지은아. 너 곧 여기서 쫓겨날 거야. 뭔 소리야? 엄마가 그랬어. 너 같은 거지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대. 지은은 민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긴 했지만 설마 자신이 쫓겨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박선옥의 계획에는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언장을 태울 때
바람에 날아간 종이 조각들 말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아침에 빨래를 널러 나왔다가 마당 한 구석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 조각에는 모든 재산을 딸 윤지은에게 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그 종이 조각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 조각은 뒷산 언덕에서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가 주었습니다. 그 조각에는 박선옥은 지은이를 잘 돌봐주기 바란다. 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의아해하며 그 종이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조각은 마을 입구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아주머니가 발견했습니다. 물에 젖어서 글씨가 번졌지만 윤철수 라는 이름과 유원장 이라는 단어가 겨우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직 퍼즐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옥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원장은 완전히 태워졌다고 믿었고 지은의 신분도 완전히 지워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박선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만 없애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눈보라가 치던 밤에 박선옥은 지은을 집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넌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야. 아무도 널 찾지 않을 거고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을 거야. 박선옥의 마지막 말이 눈보라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새벽녘 눈보라가 잦아들기 시작할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근처 성당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던 수녀 마리아가 마당 한 구석에 쓰러져 있는 작은 몸뚱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녀 마리아는 급히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고 손가락은 거의 감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맥박도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체온도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야, 괜찮니? 눈을 떠봐. 수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지은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지은이 꼭 쥐고 있던 낡은 인형을 보았습니다. 찢어진 인형이지만 아이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이 수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형의 솜이 빠져 있고 얼굴도 더러워져 있었지만 아이에게는 분명 소중한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녀 마리아는 지은을 성당 근처에 있는 보육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성모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버려진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원장님, 응급환자예요. 원장 수녀는 급히 나와서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추위에 오래 노출되었는지 빨리 따뜻하게 해줘야겠어요. 고아원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지은을 돌봤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겨주고 마른 옷을 입혀주고 뜨거운 우유를 조금씩 먹였습니다. 의사를 불러서 진찰도 받게 했습니다. 다행히 동상은 심하지 않았고 며칠 푹 쉬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깨어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괜찮아, 아가야. 너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수녀 마리아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집이 어디니?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새엄마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엄마는? 새엄마는 저를 쫓아냈어요. 수녀들은 지은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지은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가 내 가족이 될 거야. 원장 수녀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모의 집에는 지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25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살부터 18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너 새로운 애구나. 나는 김민호야. 지은보다 1살 많은 소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호는 밝은 성격의 아이였고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나는 지은이에요. 지은이? 예쁜 이름이네. 여기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 우리가 도와줄게. 민호의 친근한 태도 덕분에 지은은 조금씩 고아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은에게 큰 힘이 된 것은 강우석이라는 소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석은 지은보다 2살 위였고 고아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로 통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우석은 항상 지은을 챙겨주었습니다. 지은이 밤에 악몽을 꾸며 올 때도 다른 아이들과 다툼이 있을 때도 우석은 언제나 지은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석 오빠, 고마워. 뭘?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석의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25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음식이나 용돈 때문에 다투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인형 좀 줘봐. 15살인 서영이가 지은의 낡은 인형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아빠가 주신 거예요. 낡은 인형 가지고 뭘 그래. 어차피 더러우니까 버려. 안 돼요. 지은은 인형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우석이 나타났습니다. 서영아, 그만해.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너는 왜 끼어들어? 지은이는 내가 보호할 거야. 다시는 괴롭히지 마. 우석의 단호한 말에 서영은 물러섰습니다. 그 후로 우석은 더욱 지은을 챙겨주었습니다. 공부도 같이 했고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지은에게 우석은 오빠 같은 존재였고 동시에 첫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지은아, 나중에 우리 둘 다 여기서 나가게 되면 꼭 다시 만나자. 정말요? 응. 약속해. 우석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지은도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석에게 입양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석아, 미국에 사는 한인 가정에서 너를 입양하고 싶어 한다. 원장 수녀의 말에 우석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어떡하죠? 지은이도 언젠가는 좋은 가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우석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을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은아, 나 미국에 가게 되었어. 우석의 말에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에. 지은은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 내가 성공하면 꼭 너를 찾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우석 오빠 약속했잖아.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우석은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석은 정말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지은아, 언젠가 꼭 해낼 거야. 내가 내 편이 될게 우석 오빠. 저도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다시 만나요.
우석이 떠난 후 지은은 더욱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석 오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인형을 안고 우석 오빠를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석이 떠난 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도 함께 공부할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독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아, 너도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야지. 원장 수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의 재정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다 중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장학금을 받아야 해. 성적이 좋아야 가능하거든. 지은은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잠들 때도 지은만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교과서를 몇 번씩 읽어서 내용을 완전히 외웠습니다. 연필이 다 닳을 때까지 문제집을 풀고 또 풀었습니다. 결국 지은은 장학금을 받아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 너 고아원에서 온 애지?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옷도 낡고 신발도 해져서 불쌍하긴 하지만 같이 놀기는 싫어. 지은은 외로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로 인정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지은은 항상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지은의 실력을 인정했고 고등학교 진학도 특기자 전형으로 명문고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도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지은아, 대학 진학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서. 지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그럴 때마다 도서관이나 학교 빈 교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같은 반 친구 수진이가 걱정했습니다. 수진은 몇 안 되는 지은의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꼭 성공해서 꼭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지은은 항상 우석을 생각했습니다. 우석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언젠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지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본격적인 대학 입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경영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지? 네. 사업을 하고 싶어서요. 사업? 왜?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모 박선옥에게 당했던 일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수능날이 왔습니다. 지은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전국 상위 1%였습니다.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축하해. 원장 수녀를 비롯해 고아원 식구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지은아. 수녀 마리아가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수녀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잘해서야. 이제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라.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여유로운 대학 생활을 즐겼지만 지은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밤늦게 고아원으로 돌아와서는 과제와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지은아,
너 너무 힘들어 보인다. 같은과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그날 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간들에 비하면 말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지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요. 유학? 경비는 어떻게 할 거니? 장학금을 받겠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도교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해외 유학은 생각보다 힘들어. 특히 혼자서 하기에는. 교수님, 저는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왔잖아요. 지은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교수는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은은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 회계학을 복수 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은아, 미국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원장 수녀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원장님,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는 고아원에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우리 자랑이야. 지은은 낡은 인형 하나만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인형이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우석 오빠, 나도 이제 미국에 왔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꼭 만날 거야. 미국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의 차이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을 하거나 베이비시터를 했습니다. 지은,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어? 룸메이트인 미국 학생 제니퍼가 감탄했습니다.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복수요.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니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친 지은은 현지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을 쌓으며 사업에 대한 감각을 키웠습니다. 몇 년 후 지은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어려움도 컸지만 지은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영어와 회계, 경영을 공부하며 지은은 사업가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세상은 차갑고 잔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강철처럼 변해갔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인형을 바라보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박선옥, 기다려. 내가 반드시 돌아갈 거야. 지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눈보라 속에 버려진 10살 소녀는 이제 30살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일궈낸 건설 부동산 그룹 윤테크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지은은 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사 설립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부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봄에 한국 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은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지은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작은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큰 성공은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낡은 건물을 매입해서 고급 오피스텔로 재건축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지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몇 배로 뛰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은 샌프란시스코의 IT 단지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확장을 예측한 지은은 미리 땅을 사들여 놓았고 몇 년 후 그곳에 대형 IT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성공은 뉴욕 맨해튼의 낡은 호텔을 인수해서 최고급 리조트로 탈바꿈시킨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은의 안목은 또다시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성공을 쌓아가며 지은의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도 수백 명으로 늘어났고 연매출도 수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파티에 참석하실 건가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지역 유지들이 모이는 자선 파티였습니다. 아니요. 집에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지은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연인도 없었고 가까운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복수에 대한 집념이 더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서재에 있는 유리장에서 낡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그 인형,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낡아서 솜이 많이 빠져 있었지만 지은에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성공했어요. 이제 복수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지은은 인형을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지사 설립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어떤 연락인가요? 지사를 설립할 예정인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더 조사해 봤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고향 마을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떤 사실들인가요? 박선옥이라는 사람이 현재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합니다. 지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사업을 운영했는데 잘못된 투자와 사기를 당해서 현재는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아들 민수도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상태고요. 지은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었나요? 곧 경매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집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출장 일정을 앞당기세요. 가능한 한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은은 한국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회사 운영은 부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한국지사 설립을 핑계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지은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의 사진들, 우석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강하게 살아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경제가 많이 발달했고 건설업계도 크게 성장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마을도 많이 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선옥, 이제 내가 돌아간다. 20년 전에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시간이야. 지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은을 마중 나온 것은 한국지사 설립팀이었습니다. 사장님,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마을로 가죠. 지은은 고급 승용차 여러 대로 이루어진 차량 행렬을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여전히 고향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은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외제차 행렬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돈 많은 사람 같은데. 혹시 우리 마을에 투자하러 온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아직 아무도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과 성공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차가 박선옥의 집 앞에 멈췄을 때 지은의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리자 집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박선옥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늙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선옥은 20년의 세월에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기세등등했던 여자는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남루한 상태였습니다. 누구세요? 박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을 보니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누군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박선옥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테크그룹의 회장 윤지은입니다. 윤지은? 박선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지은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설마 그 아이가 혹시 그때 그 아이가 맞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속에 버리셨던 그 아이예요. 박선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너는 죽었을 거야.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0년간 쌓인 분노와 원한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박선옥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고급차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온 걸 보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새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사셨죠? 지은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저예요. 10살 때 이 마당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그 윤지은이요. 박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마을 뒤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그 목소리에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강우석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우석 오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복수보다도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너구나.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너를 찾고 있었어. 우석은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줄곧 지은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석 오빠, 어떻게?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자.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우석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 유언장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박선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런 건 다 태워버렸는데. 20년 전 유언장을 태울 때 바람에 날린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이 주워뒀어. 나는 검사가 되어서 돌아온 후 이 사건을 조사했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 우석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철수 씨의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딸 윤지은에게 상속한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박선옥이 거짓말을 한 거네? 유언장을 숨긴 거였구나. 아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철수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당시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재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은 박선옥이 비틀거렸습니다. 무언가 드러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윤철수 씨는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마을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선옥 씨, 당신은 남편을 살해하고 유언장을 조작했으며 상속자인 지은이를 내쫓았습니다. 박선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하지만 지은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지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의 한기, 이제 돌려드릴 차례예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박선옥을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불쌍한 아이를 그렇게 내쫓다니. 윤 사장님까지 그렇게 보내다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게 미안하다, 지은아. 박선옥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쳤던 거야.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지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어요. 새엄마가 저에게 했던 일들을 잊지 않았거든요. 우석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아, 복수는 여기까지 해.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게 정리됐어, 우석 오빠. 너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지은은 우석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박선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정말 너를 사랑했다. 유언장에도 적혀 있었어. 지은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다 잃었어요. 우석이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지은아. 내가 승리했어. 마을 사람들은 박선옥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지은은 눈 내리는 고향 마당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추위가 날 키워냈고 배신이 날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고향 마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현대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하면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장님, 마을 주민들이 모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지은의 투자로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낡은 집들은 아름다운 전통 한옥으로 새단장되었고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도 최신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곳이 제 고향이니까요. 지은은 아버지가 살던 옛집을 매입해서 아름다운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철수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생전 모습과 마을을 위해 했던 일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기념관 한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어린 시절 살았던 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유리상자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은은 매일 아침 기념관을 찾아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선옥은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져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석이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25년 된 날이야.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석이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요. 정말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두 사람은 함께 성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은을 구해준 고아원이었습니다. 지은아, 원장 수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있었습니다. 수녀님, 보고 싶었어요. 지은은 수녀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정말 자랑스럽다. 수녀님 덕분이에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은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새로 짓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해. 우석이 감탄했습니다. 우석 오빠,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고아원 뒷마당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떠날 때 정말 힘들었어. 우석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매일 밤 우석 오빠를 그리워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법학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너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검사가 된 거예요? 응. 너를 찾아서 정의를 실현해주고 싶었거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와 결혼해 줄래? 지은은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우석 오빠, 25년 전에 했던 약속을 이제 지키고 싶어. 평생 너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 지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가 축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 주었고 고아원 아이들도 와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축하해. 수녀 마리아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수녀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 후 지은과 우석은 함께 아버지의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아빠, 저 결혼했어요. 우석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은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원하셨던 대로 이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우석도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지은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1년 후 지은과 우석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우석이 물었습니다. 윤희망이요. 희망이라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네. 지은은 아이를 안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아빠, 손자예요. 아빠의 혈육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어린 시절의 낡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박물관 같은 곳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유물이었지만 여전히 지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인형아,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지은은 인형을 아들의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희망아, 이 인형이 엄마를 지켜준 것처럼 너도 지켜줄 거야.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가운 눈이 아니라 포근한 눈이었습니다. 지은은 우석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석 오빠,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나도야, 지은아. 그런데 가끔 박선옥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져. 걱정하지 마.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반성하며 살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은에게는 이제 복수보다 용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후 지은의 회사는 한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매년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후원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고아원에 자주 가요?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도 옛날에 고아원에서 살았거든. 그래서 그곳 아이들이 엄마 같아서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럼 엄마도 부모님이 없었어요? 응.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도와줬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와줄래요. 지은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금도 지은은 가끔 그 눈보라가 내리던 밤을 떠올립니다.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위가 그녀를 키워냈고 배신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이 결국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윤지은의 이야기는 이제 복수가 아닌 용서와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꺾을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오늘 함께한 가족 이야기, 감동 사연, 인생 드라마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이야기와 시니어 공감 드라마, 오디오북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